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5살이고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0년 전쯤 있었던 일인데 그 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일을 말씀드리려면 제 어릴 적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믿지를 못했죠. 왜냐면 어렸을 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랑은 완전히 다르게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셨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식물까지도 아끼셨어요.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셔서 누가 힘들어하면 금방 알아채셨고요. 그럼 바로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셨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분들이셨으니까요. 전 그게 진짜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이죠. 그건 모두가 그럴 때나 통하는 얘기죠. 부모님이 친절하고 배려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무시했어요.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부모님은 점점 지쳐가셨고 더 이상 남 도와주는 걸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도움받은 건 까먹고 부모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한두 번 부탁했다고 삐져가지고는 그러냐, 착한 척은 왜 그렇게 티를 내냐, 이런 소리들을 해댔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은 이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한테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날 뻔한 어린애를 구하시다가요,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일은 그동안 부모님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며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모두가 아버지를 칭찬했어요. 용감한 분이라고요. 근데 엄마랑 저한테는요, 그런 칭찬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칭찬 안 받아도 되니까. 아빠가 살아만 돌아오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엔 엄청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장례 끝나고도 동네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음식이며 생필품을 갖다 주더라고요. 아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얼마 못 갔어요. 엄마가 좀처럼 기운을 못 차리니까 그걸 갖고 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애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요, 전기 끊길 뻔했다고. 엄마가 공과금 대신 내준 사람도 있었고, 애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병원비가 없다며 돈 빌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김장철 되면 엄마 김치가 맛있다고 가져다 먹던 사람도 있었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엄마도 그걸 느끼셨는지 항상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저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변이 좀 척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데는 사람 냄새가 나는 법이라고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전 그 말에 전혀 공감 못했어요. 잘 모르는 엄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또 엄마를 속으로 원망했어요. 엄마가 약하고 순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애 취급을 받았거든요. 학교 가면 애들이 저를 놀렸어요. 내용은 뻔하죠. 아빠 없는 녀석, 바보 같은 엄마 두네. 그러다 제가 화라도 내면 너네 엄마가 이러는 거 보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거라고 저를 나쁜 놈 취급했어요. 전 동네 애들한테 놀려도 되는 존재였고 마음대로 건드려도 뭐라고 못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선택한 게 공부였어요. 공부 잘하면 외지에서 온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챙겨주면 괴롭히던 애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성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했고, 친구 하나 없는 제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화책 보는 대신 공부로 보낸 건 다행이었죠. 이렇게 공부한 덕분에 제게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대학을 골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생각한 게 법대였어요. 의대를 갈 수도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명문대 법대에 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저를 놀리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또 아빠 돌아가신 후처럼 행동했어요.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 자란 제가 큰일을 냈다는 거죠. 이때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렸어요. 대학 공부는 제 적성에 맞았어요.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과 증거만 가지고 사건을 대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변호사가 됐어요.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굳이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수임료 많이 주는 사건만 골라서 맡았고요. 사건마다 승소가 이어지니까 제 명성이 높아졌고 수임료도 점점 올라갔죠.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일했는데 어느 정도 몸값이 오르니까 사건을 가려서 받게 되더라고요. 보통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바빠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생활 반경이 넓어지니까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죠.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였어요. 일할 때는 의뢰인이랑 동료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분들이었죠. 당시에 제가 결혼 정년기였으니까 여자분들이 대시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어쨌든 전문직이니까 신랑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첫 번째 경우는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친분 쌓는 건요. 초중고 때는 친구가 없었지만 대학 다니면서부터 사회성이 많이 좋아져서 동료들이랑도 문제 없었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오히려 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자분들의 대시는 달랐어요. 저는 저한테 호감 보이는 분들을 일부러 멀리했어요. 정말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제 이상형 같은 여자분 만나면 가슴이 뛰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대학이랑 사회생활 중에 호감 가진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마음을 알고 다가오거나 심지어 제 마음을 모르고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오면 저는 그분을 밀어냈어요. 괜히 차갑게 틱틱거리면서요. 그렇게 호감 가졌던 여자분들 중 절반은 기분 나빠서 돌아서고 나머지 절반은 상처받고 떠났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나무라곤 했어요. 그러던 제가 진지하게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는 사이로 시작했다가 제가 점점 호감을 품게 된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호감을 내비치니까 저는 점점 거리를 두고 나중엔 연락까지 끊어버렸죠. 그 여자분은 아주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분이셨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셔서 퇴근하는 저를 끌고 카페로 가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앉아 있었고 그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왜 연락 안 받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분이 제게 관심 있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을 봤어요. 설마 이걸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관심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설마 나 가지고 노나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그분이 말했어요. 그게 아닌데 왜 이래요? 내가 오늘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당신을 오해했을 거예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괜찮다고 봤기 때문에 가까이 지낸 건데 갑자기 잠수를 타다니요. 오늘 온 건 당신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온 게 아니라 제 사람 보는 눈이 틀렸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 눈이 틀린 건 아니네요.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것 같았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무엇이 저를 주저하게 하는지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저한테 호감 비치는 여자분들한테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제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존재가 고생하고 상처받으며 사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한테서도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될까봐 겁먹고 도망쳤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저는 사랑하는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똑같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 과정을 또다시 겪는 게 두려웠던 거죠. 제 내면을 돌아본 뒤 저는 제 회사로 찾아왔던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과거와 이번에 깨달은 걸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은 그게 당신의 비밀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제 상처를 감싸주었어요.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죠. 그분과 만나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위로도 많이 받았고 자존감 강하고 성숙한 모습에 자극도 많이 받았죠. 그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근데 제가 아직 부족했나 봐요. 그분은 제가 자기한테 의지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말했어요. 제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자기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저는 무엇이 부담스러운지 알려주면 뭐든 다 고치겠다고 말했어요. 제 과거의 아픔이 그렇게 싫다면 절대 티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근데 그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고 결국 이별을 고했어요.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었죠. 갑작스러운 이별은 쓰나미처럼 슬픔을 몰고 왔고 저는 한동안 우울에 빠져 살았어요. 처음으로 정을 주고 마음을 준 사람이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그분의 결혼 소식이었고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만나던 중에 첫사랑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저한테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한 거였어요. 연애 중에 첫사랑을 만났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제 가장 아픈 부분을 들춰내며 이별을 고하다니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쿨하게 헤어지고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끝으로
여자한테도 마음을 닫았어요. 그 누구한테도 호감을 갖지 않고 사랑 따위에 눈 뜨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다짐했죠. 이후 저는 일만 했어요. 제발 쉬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일만 했어요.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 허전한 부분을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저를 괴롭히는 잡생각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사람이기에 잠은 자야 했죠. 근데 문제는 깊이 잠들지 못하는 거였어요. 수면이 부족하니 예민해지고 제 예민함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일을 마치면 술을 찾았고 술을 마시면 잠들 수 있었어요. 저의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엄마의 걱정은 날로 깊어져 갔고 엄마는 그런 저를 달래고 어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대신 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밖에서 술을 마셨어요. 일로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했어요. 사람들이랑 시끌벅적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외로운 마음이 커질 테니까 밖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만취한 채로 집에 들어온 다음 날이면 엄마는 제게 해장국을 끓여주셨고 저는 죄인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누군가는 불안정한 제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면 나아지지 않겠냐, 결혼이 아니면 연애라도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런 제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어느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키고 결혼을 하겠어요. 제게 결혼은 먼 미래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바꾼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당시 저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 일도 예전만큼 잘하지 못했죠. 솔직히 말하면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퇴근을 하고 또 술을 마시러 사무실 밖을 나섰는데 누군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보니까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린아이가 저를 잡아챈 거였죠. 너는 누구니? 저는 누구냐고 물었을 뿐인데 아이는 울먹거리더니 이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강남의 바쁜 퇴근길, 그대로 한가운데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를 달랬어요. 애 아빠인가 봐. 애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설마 애 해칠 건 아니겠지. 이런 말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옆에서 저는 그래 울면 울어라. 이런 달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가 잦아들자 물었어요. 다 울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대체 왜 나를 불러 세운 거야? 아이가 또 울먹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또 한 번 간절하게 부탁했죠. 알겠어, 알겠으니까 제발 울지 마. 응? 그러자 아이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눈물을 참아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적여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저한테 내밀었죠. 뭔가 싶어 받아보니 놀랍게도 아이가 준 건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었어요. 꼬깃꼬깃 낡은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지폐였지만 처음 보는 아이가 저한테 그것도 돈을 주다니요.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아이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죠. 날씨에 비해 얇은 옷, 무엇보다 이곳에 아이가 혼자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꼬마야,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뭐가 또 그리 서러운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대답했죠. 아저씨 변호사님도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혹시 아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도움 청하러 온 건가 싶어서 물었어요. 아빠 어디 계시는데? 이어진 아이의 말에 저는 아이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알 수 있었죠. 경찰서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물었어요. 너 엄마는 어디 있어?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는 무조건 변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변호 못해준다고 하면 대지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도토리를 한 박스 갖고 와서 이걸로 수임료를 퉁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는 하다 못해서 애를 앞세워 오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여기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너 같은 어린아이가 여기까지 혼자 왔다고. 엄마는 아빠 때문에 요즘 바빠요. 엄마는 제가 아저씨 만나러 왔는지 몰라요. 그럼 정말 너 혼자 나를 찾아온 거야? 아니, 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기 변호사 아저씨들 다니는데요. 저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저씨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들여보내주지 않으니까 밖에서 변호사를 기다린 거였죠. 칼퇴근한 제가 아이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거고요. 아이의 말이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했죠. 정말 엄마가 보낸 게 아니야? 엄마가 여기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엄마는 가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엄마가 알려준 적 있어요. 변호사 아저씨들은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요. 아저씨, 우리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아빠인데 억울하게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엄마도 매일매일 울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울지 말라고 해서 억지로 울음을 참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짠하긴 했지만 정말 미안하게도 저는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결심했어요. 변호사의 길은 이만 정리하기로요. 저는 제 손에 들려져 있던 꼬깃꼬깃한 2만 원을 아이한테 돌려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꼬마야. 나는 누굴 도울 수 없는 사람이야. 아이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저씨는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죠. 응, 아저씨가 그걸 못해서 이젠 변호사 못할 것 같아. 아저씨가 나온 건물로 들어가면 나보다 훨씬 유능한 변호사 아저씨들이 계셔. 너 혼자 가지 말고 꼭 어머니랑 같이 가. 저는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두 꺼내서 아이한테 건넸어요. 자, 이걸로 오늘은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돈이 어디서 났냐고 하면 아저씨 명함 줄 테니까. 이 아저씨가 줬다고 하고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고개를 떨군 채로 아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 돈 없단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레 아이를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 밤을 꼴딱 새웠죠. 여러 복잡한 심경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일을 그만두는 거였죠. 저는 사직서를 품에 넣고 출근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문득 제 얼굴이 보였죠.
거울을 제대로 본 게 얼마만인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살이 쭉 빠져서 눈은 형한 게, 머리카락과 입술은 푸석푸석했어요. 아이 생각이 났죠. 애니까 이런 몰골을 보고도 변호사라고 믿어준 거지, 어른은 명함을 들이밀어도 변호사라는 걸 못 믿어 하겠다.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났어요. 참 웃긴 노릇이죠.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안고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회사 로비가 시끄러웠어요. 보니까 어제 그 아이더라고요. 보안 직원이 쩔쩔매며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죠. 꼬마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올 거면 부모님이랑 같이 와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전히 아이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이 들려 있었어요. 저 돈이 저 아이한테는 얼마나 큰 돈일까, 이런 생각에 다다르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죠. 제 의뢰인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제 상태를 곁에서 지켜본 동기들이 제일 놀랐죠. 이 녀석이 진짜 막 나가기로 했나 봐.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진 듯 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가슴속에 사직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이 나왔죠. 저는 삐그덕거리며 아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서 아이를 마주하고 앉으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이런 속마음을 애써 감추고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일이 있다고 했지? 무슨 일인 거야? 아이 아버지는 교통사고 가해자였어요. 그것도 신호 위반 가해자였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택시와 부딪힌 거였어요. 아직도 경찰서에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 적어도 사람 1명 정도 다치거나 사람을 치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시 머리가 아파왔어요. 똥 밟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길 사건을 골라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불리한 사건을 받아버리다니요. 운이 없어도 한참 없는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회사 사람들한테 이 아이가 내 의뢰인이라 선언했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경찰관 1명이 다가왔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 아이 아버지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그제야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이내 깜짝 놀라며 안으로 호다닥 들어갔어요. 처음 본 경찰보다 좀 더 높은 직급의 경찰이 나왔죠. 저를 보고 퍽 당황한 표정이더니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에서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죠. 지금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사고 난 직후에 도주하지 않은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구속 수사는 도주의 위험 있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 같은 사람들을 구속 수사하는 거죠. 항의를 하니 아이 아버지가 사고 후에 도주를 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현장을 신고한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신고자가 도망가려고 했다. 말이 안 되는 판단이었죠. 아이가 왜 울면서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변호사를 쓸 돈도 없고 약해 보이니까 법이고 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다룬 거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청렴한 경찰들이 욕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자 경찰들은 곧장 아이의 아버지를 데려왔어요.
유치장에서 나온 아이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저는 아이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드님 소개로 온 최진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머뭇거리는 말투, 경계하는 눈빛. 저는 아이가 우리 엄마 돈 없는데 이렇게 말한 걸 떠올렸어요. 아마 수입료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죠.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기특하게도 수입료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사실 경찰서 앞에서 아이는 또다시 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1개도 함께였죠. 이거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27,000원, 제가 아이한테 받은 수입료의 전부였어요. 경찰서를 나와서는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죠. 무슨 일인지 알아야 억울하다는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분주했어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저는 결국 아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집 마당 한 구석으로 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했어요. 야채가 무더기로 있더라고요. 꼼꼼히 살펴보던 그는 한숨을 푹 쉬며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죠. 아휴, 다 버려야겠네. 아이의 아버지는 야채를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사고가 난 날도 야채를 팔던 중이었대요. 확인한 야채 무더기는 그때 팔다 못 판 것들이었고 경찰서에 있는 동안 그 야채가 모조리 상해서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으니 버려야 한다고 말한 거였죠.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집안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어요. 바로 아이의 어머니였고요. 아이 아버지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경찰들이 보내줬어? 집에 가도 된대? 당신 잘못 없다지. 그렇지? 남편은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직 잘못이 없다고는 안 나왔어. 나올 수 있었던 건 여기 변호사님 덕분이야. 아이의 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보였는지 인사를 건네왔죠.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한테 그동안 못했던 말을 쏟아냈어요. 당신 밥은 먹은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남편도 말했죠. 당신이야말로 밥은 먹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밥이라도 나오는데. 당신은 아니잖아.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애틋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소설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런 모습은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보긴 했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부부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었죠. 사건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야채를 파는 중이었대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파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 아이 아버지의 야채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품성이 좋아서인지 주변에 마트가 있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야채만큼은 꼭 아이 아버지의 트럭에서 산대요. 실제로 질이 좋기도 했고요. 아주 가끔 물건이 일찍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트럭을 몰고 나가서 다시 물건을 채워서 돌아온대요. 그렇게 트럭을 몰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였죠. 저는 물었어요. 정말 신호 위반 안 하셨습니까?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발끈했어요.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했고 또 이해했어요. 선생님을 변호하려면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셔도 선생님 편일 테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안 하셨습니까? 아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한 번 더 물었죠.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기억납니다. 저는 신호를 받아서 출발했고 신호를 지키지 않은 건 상대 운전자였어요. 할 일은 하나였죠. 의뢰인의 말을 믿고 그 말대로 변호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암담한 현실 중 하나는 블랙박스가 없다는 거였어요. 의뢰인의 트럭에 없었고 상대 차 블랙박스는 하필 사고가 난 그 시점에 고장나 있었죠. 아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내가 블랙박스 달자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차를 처음 사던 시점에는 돈이 없어서 달지 못했고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대요. 그것만 있었으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 텐데.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저는 최선을 다해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가장 먼저 경찰이 왜 의뢰인을 가해자로 확신했는지 알아봤죠. 우선 사건 당시 주변에는 CCTV 카메라도 정차 중인 차량도 없었어요. 게다가 두 차량의 블랙박스도 없었죠. 즉 사고 난 당사자들 외에 현장을 본 제3자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명 목격자가 있었어요. 상대 차량인 택시에 탑승 중이었던 손님이요. 목격자는 의뢰인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증언을 했고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돼서 의뢰인이 범인으로 몰린 거였죠.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도 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겠죠. 첫 번째 재판이 있기 전 저는 의뢰인이 야채를 팔던 곳으로 가서 단골 손님들을 만나봤어요. 평소 의뢰인에 대한 평판을 들을 수 있었죠. 다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명 고생하는 걸 못 보는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게다가 도망가려고 했다면서요? 아유 나는 절대 그 말 못 믿어.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겠지. 그렇게 1차 공판이 열렸어요.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에 역시나 재판은 의뢰인한테 불리하게 흘러갔죠. 예상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1차 공판 이후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의뢰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측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도 본인의 과실이 크다면 납작 엎드려서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또 피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행동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1차 공판 때 분명 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저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안전을 무시하는 저런 인간들은 언제 사람을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예요. 뒷자리 승객도 열변을 토했죠. 저는 택시를 탔을 뿐인데 이런 변고를 당했어요. 이젠 택시도 못 타겠고 차만 보면 몸이 덜덜 떨립니다. 이거 어쩌실 겁니까? 두 사람은 다친 곳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안전장치가 덜한 의뢰인이 더 많이 다쳤고 택시기사와 손님은 몸에 상처가 없지만 정신적인 상처가 크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죠. 증거로서 채택될 만큼은 아니었지만 본인들이 사고로 인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1차 공판이 끝나자마자 합의금을 요구한 거예요. 법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저와 의뢰인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제 마음에는 의심이 생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제 의뢰인이 가해자인 상황이라 겨우 상황을 무마하고 헤어졌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로비에서 상대편 증인이 어딘가에 출입하기 위해 방명록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빨간 볼펜이 아니라 검은색 볼펜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증인은 자기가 쓰던 볼펜을 앞에 있던 볼펜 꽂이에 집어넣고 다른 볼펜을 꺼냈어요. 그러자 직원이 그것도 빨간색 볼펜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증인은 다시 볼펜을 넣어두고는 볼펜 꽂이를 훑어보고 검은색 볼펜을 꺼냈어요. 검은색 볼펜 하나 찾는데 왜 저렇게 긴 시간이 걸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이때 약간의 실마리를 잡았어요. 두 번째 공판일에는 어떻게든 꼬리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했죠. 그렇게 두 번째 공판일이 돼서 법원으로 갔어요. 2차 공판은 1차 공판과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어요. 모두가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증인의 진료 기록부를 떼보는 걸 요청했어요. 증인이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맹 이야기가 나오자 증인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진료 기록부를 왜 뜨냐며 화까지 냈죠. 그 모습은 판검사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어요. 게다가 함께 당황한 택시 기사도 한몫했고요. 저는 왜 생맹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지 강하게 주장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신호를 보았다는 증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사의 판단하에 저희는 세 번째 공판을 준비하게 됐어요. 검사 결과 증인은 정록 생맹이었어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신호를 보고 신호 위반을 잡아냈다? 이로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졌죠. 게다가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재판의 판도가 바뀌게 됐어요. 이제 모든 게 원점이죠. 누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인지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품었죠. 왜 뒷자리 승객은 사고 후에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 증인으로서 증언한 거라면 자신이 정록 생맹인 걸 밝히고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왜 굳이 거짓 증언을 했을까요? 혹시 택시기사와 짜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한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애당초 둘이 짜고 이런 일을 벌린 거라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어요. 저는 의뢰인이 야채를 파는 곳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앉아 그곳을 지켜보는데 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를 쫓아가 봤더니 이럴 수가, 할머니는 사고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사고를 본 적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본 적 있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걸 왜 묻나? 당연히 택시 기사가 잘못했잖아. 잘못한 게 분명하니 이미 벌을 받았겠지. 할머니가 말한 신호 위반 차량은 택시였어요. 저기 멀리서부터 쌩안이 달려오길래
놀래서 멈춰 있었지. 신호가 간당간당하길래 빨리 지나가려나 보다 했거든.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멈추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옆에 오던 차랑 부딪힌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택시 기사가 100번 봐도 잘못했잖냐. 상황은 반전됐어요. 신호 위반은 택시 기사가 한 거였죠. 얼마 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택시 기사와 증인이었죠. 두 사람은 처음 말했던 합의 금액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했어요. 이 정도로 합의하면 봐줄 테니까. 더 귀찮아지기 전에 그만하지. 변호사 양반도 이런 짜잘한 사건 붙잡고 있는 거 귀찮잖아. 안 그래? 털어도 10원 한 장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변호해 뭐해? 이만 정리하고 다른 사건 맡으시지. 그러나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정록 생맹인 거 숨기고 증언했다고요? 위증죄 처벌 받으실 거고 증인이 사라졌으니 우리 의뢰인 차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 것도 증명 못할 거고 처음에 말했던 합의금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말한 합의금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시려는 거죠? 두 사람은 확 흥분하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슬쩍 건드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목격자를 찾았어요. 두 분이 자주 만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요. 아, 사고 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찾았네요. 저는 후자의 무게를 둘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전자의 무게를 두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만났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택시 기사랑 승객으로 처음 만났어. 역시 뭔가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고향이 같다는 것과 채무가 있다는 걸 찾아 수사를 의뢰했죠.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공범이 맞았고 서로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거였어요. 당연히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렸고 역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죠. 그런데 정말 웃겼던 건 증인이 정록 생맹이라는 걸 택시 기사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 동료한테도 숨기고 일을 저지른 거죠. 용기인 건지 간이 큰 건지 한때는 한마음으로 사기를 계획했을 두 사람이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는 걸 보니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의뢰인 부부는 저한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죠. 그동안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솔직히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한테 어떻게 입을 닫겠어요? 현금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받을 수 없었죠. 이미 수임료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이 부부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럽지만 동네 주민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잠도 못 자고 일하시는 걸 보면서 다들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봉투에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들은 내 부모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 본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이 모든 인간들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의뢰를 수행하면서 저는 의뢰인의 가족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부부의 모습,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참 부러웠지만 감히 가정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임료를 애써 거절하고 의뢰인 부부와 인사를 나눴어요.
후련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그 사이에 얼굴이 또 변해 있었죠. 동네 어른들이 챙겨주신 도시락과 밥 덕분에 빠져있던 살이 다시 차올랐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생각해보니 술을 안 마신 지도 꽤 됐더라고요. 저는 외투를 뒤져서 적어두었던 사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다음 날 사무실에 가서 상사를 만났어요. 왜 저를 안 자르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이제 정신 차렸냐? 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일로 만난 사람들한테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로써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했고요. 다시 일에 복귀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름 아닌 의뢰인이었죠. 변호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서요. 돈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것까지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 의뢰인의 집으로 갔어요. 의뢰인의 어머니와 아내, 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죠. 아이의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의뢰인 아내의 여동생인 그분은 나긋나긋한 분이었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핑계를 만들어서 아이의 가족들과 자리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아닌 친한 지인 관계가 됐고 아이의 이모와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이 이모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라면 도망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용기 내고 싶어졌죠.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덕분이었어요. 제가 낸 용기에 아이의 이모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죠.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단연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무엇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는지를 곁에서 보셨던 만큼 어머니는 제 아내와 아내의 친정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동안 세상을 삐뚤게 봐왔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돈과 승소만 쫓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사람을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